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8회 라온 영화제 GB의 진행을 맡은 8기 라온 김윤서입니다. 먼저 8회 라온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원래는 영화제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영화제 준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GB를 진행해 볼까요? GB의 첫 번째 순서로 내 영화 각각 소감과 영화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꿈의 형태 팀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꿈의 형태 각본을 쓴 라온 8기 백수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꿈의 형태 팀을 비롯한 모든 라온이들께 영화제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3월 말부터 저희가 영화제 준비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렇게 영화제를 잘 마무리하고 GV를 찍고 있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 우리 꿈의 형태 팀과 배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고요. 오프라인으로 배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영화제를 함께 즐겨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꿈의 형태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영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꿈의 형태는 다양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강요하고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가 꿈의 형태를 규정짓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꿈은 정해진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한 사람 안에서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 주연과 희진은 사회가 규정지은 바람직한 꿈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꿈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스스로의 꿈은 어떤 형태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영화제가 8기에겐 첫 영화제인 만큼 8기인 제가 소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열심히 영화를 제작한 라온이들에게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영화를 볼 때 영화 주인공이나 내용에만 치중을 둘 뿐 그 영화가 완성되어 제가 영화를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팀원들에게 참 고마운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되게 우여곡절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영화제가 끝이 나면은 가족같이 지내던 팀원들과 이제 예전처럼 다시 모이기 쉽지 않겠지만 같이 그 여름밤의 제보라는 좋은 영화를 만들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에는 사실 담긴 메시지가 좀 따로 있다기보다는 사실 여름이라는 계절을 담아내는 데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영화랑은 달리 유일하게 실화를 재구성한 각본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뜯어보면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제작자들의 고민이 좀 곳곳에 묻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감상해 주시면 기존의 그 여름밤의 제보와는 또 다른, 또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향수의 연출을 맡은 강민경입니다. 3월에 각본을 쓰기 시작하고 여름에 촬영을 하고 2학기 때까지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소감을 말하려니까 좀 시원소습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촬영이 3-4번 미뤄지기도 하고 공간을 빌리는 데에도 꽤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배우분들의 열연과 라온이들의 도움으로 저희 향수팀은 따뜻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저희 팀 모두 각자의 소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감독인 저도, 각본을 쓴 윤서도, 제작을 맡은 효림이, 이나, 채원이 모두 향수를 만드는 시간은 힘이 들었어도 함께해서 즐거웠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열연을 펼쳐주신 저희 배우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향수에 담긴 메시지는 마지막 보름이의 나레이션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비어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품을 수 있다라는 대사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MZ세대라고 하고 MZ세대의 특징으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세대라고 언론과 매체에서 보도를 해요. 물론 각자의 색과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도 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 사회와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의 색과 개성을 잊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또 영화 속 보름이와 같이 자신의 색이 뚜렷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저희는 영화 향수를 통해서 색을 가지지 않은 것도 어떠한 색이든 다양하게 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각자의 개성이자 색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푸른 곰팡이 촬영을 맡은 마기현입니다. 영화 푸른 곰팡이가 나오기까지 거의 4계절이 걸렸습니다. 촬영 기간은 총 3일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인 만큼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지만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에어비앤비 한 곳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배우님들과 제작진들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안전하게 무사히 진행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화 푸른 곰팡이를 만들면서 영화 촬영과 제작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또 배우님들과 우리 라온이들의 열정과 노력에 또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정적인 우리 푸른 곰팡이 푸곰팀 규빈 언니, 현지 언니, 효린 언니, 가연 언니 또 촬영 때 도와준 라온이들까지 모두 너무 수고했고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재환, 기가연 배우님께도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본을 쓴 규빈 언니가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영화 푸른 곰팡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친밀함의 부재와 외로움으로부터 기인한 개인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캐릭터 모두 상처가 많은 인물인데요. 숙주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누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미란이에게 자신이 바라는 애정을 받지 못한 채 늘 누나의 관심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자랐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로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서로 간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는데요. 가까워질 것 같지 않던 남매 사이에 어느 날 푸른 곰팡이가 끼어듭니다. 푸른 곰팡이 자체는 썩은 음식 위에서 자라잖아요. 영화 속 두 캐릭터 모두 상처가 많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푸른 곰팡이의 숙주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춥니다. 이렇게 영화 속 푸른 곰팡이는 숙주의 외로움의 결정체이자 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푸른 곰팡이 속 페니실린은 사실 세균 번식을 막는 항생 물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의 푸른 곰팡이도 스스로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 남매가 함께 밥을 먹는 진정한 식구로 거듭나게 하고 또 영영 소원한 사이가 되지 않게 갈등을 완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남매에게 주어진 과제인 동시에
치유를 위한 항생제인 거죠. 푸른 곰팡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숙주는 사실 유튜브 소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숙주가 유튜브에 시작했던 이유는 미란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무의식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또 누나가 일을 쉬게 돼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은 화목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인 거죠. 제가 이 영화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야지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마 누군가는 숙주의 입장에서 영화를 볼 것이고 또 누군가는 미란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영화를 보겠죠. 이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악역이 없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가깝고도 먼 사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라온이들의 소감과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촬영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화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꿈의 형태 팀부터 한번 공유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형태에서 제작을 맡은 김지희입니다. 저희 꿈의 형태의 촬영장 에피소드는 주연과 희진이 화해하는 장면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강화되면서 여름에 시작한 촬영이 겨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게다가 그 화해하는 장면을 장 바로 옆이기도 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말 추웠고 배우님들은 여름 옷인 반팔을 입고 촬영에 들어가야 했어서 정말 배우님들 몸이 막 얼음장이 되고 스태프들도 손발이 막 너무 덜덜 떨려가지고 추워하면서 찍었는데 게다가 그 저희 영화에 그 한강씬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뒤에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패딩을 입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찍으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맑았어서 햇볕은 엄청 예쁘게 잘 들어서 색감 보정하고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보람은 엄청 크게 느낀 그런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여름밤의 제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담은요. 저희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 소진이 화장실에서 귀신한테 당하고 시영이 소진의 비명 소리를 듣고 소진을 구하러 가는 그 장면. 이 장면에서 들린 소진의 비명 소리를 녹음하면서 생긴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화장실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저희 학교 화장실에 비명 감지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촬영을 하러 학교에 간 게 처음이라서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화장실 문 쾅쾅쾅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는 정도로는 경보가 안 울려서 순간적으로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든 씬 촬영하는 김에 비명 소리도 함께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없이 녹음기로 비명 소리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초가량 배우님이 소리를 깍 지르시는데 사이렌이 울려서 다들 당황했던 경험이 있네요. 알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소리가 인식이 안 돼서 경보가 안 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보가 울렸던 게 저희 팀에서 가장 큰 에피소드이자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경보가 울리는지 알 수 있었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오픈 에피소드였습니다. 와, 그런 경보 시스템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네, 즐거운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향수팀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촬영 일정이 맞지 않아서 여름에 1차 촬영을 진행한 후에 가을에 4차 촬영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그중에 밤에 찍었던 2차 촬영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조명을 사용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중앙 광장에서 서로를 찍어주는 보름이, 태영이, 또 함께 사진을 찍는 보름이와 태영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잘 담겨서 좋았습니다. 또 태영이가 보름이를 도와주면서 보름이뿐만 아니라 태영이까지도 한 차례 성장한 장면으로 느껴져서 그 장면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푸른곰팡이 팀의 에피소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푸른곰팡이 팀은요, 촬영 장소를 빌린
2박 3일 동안 병원으로 향하는 씬을 제외하고 모든 씬을 숙소 내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저희가 씬이 22개여서 시간이 많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촬영을 새벽까지 진행을 했고 둘째 날도 촬영이 계속 지연이 돼서 추가 촬영 없이 22개의 씬을 2박 3일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회장 지혜 언니가 그날 시간 압박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팠었어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촬영을 도와주고 씬을 분배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밤샘 촬영을 이튿날에는 안 하고 잘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푸른곰팡이 팀원 모두 지혜 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재미나고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촬영 현장은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촬영장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4개의 영화를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순서는 Q&A 시간입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 각 팀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질문들을 선정해왔다고 하는데요. 꿈의 형태 팀부터 선정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꿈의 형태 제작을 맡은 차유주입니다. 제가 뽑은 질문은 유리컵과 텀블러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선 깊숙한 곳에 방치되었던 유리컵과 찌그러진 텀블러는 꿈을 이루지 못한 희진과 주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깊숙한 곳에 방치되어 있던 유리컵도 여전히 유리컵이고 금이 가고 찌그러진 텀블러도 여전히 텀블러인 것처럼 꿈에 다가가고 꿈꾸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작가고 감독이라고 서로에게 전해주는 주인공들의 대사처럼 만연한 모습을 띠고 있는 형태만이 꿈이 아니라 꿈꾸는 과정 자체가 빛나는 순간임을 유리컵과 텀블러로 표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형태 제작을 맡은 김지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주연이가 텀블러에 꽃을 꽂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텀블러가 주연의 꿈을 의미한다는 그 앞 답변과도 연결이 되는 점인데 이 현실에 순응하느라 꿈을 포기했던 주연이가 희진을 통해서 꿈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아예 접어두었던 꿈에 다른 형태로 조금씩 다가간다는 그 영화의 내용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주연이 꽂는 그 노란색 꽃은 메리골드인데요. 이 메리골드의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입니다. 삐걱거리고 또 형태는 다르겠지만 결국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 결국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영화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서 그 꽃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형태에서 연출을 맡은 이혜담입니다. 가장 크게 신경 쓴 연출은 오프닝인데요. 주연의 혼란스러운 꿈속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희 영화가 잔잔한 분위기의 영화이다 보니 영화 시작 부분에 관객들의 이목을 확실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콘티 기획 단계에서부터 오프닝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 만큼 촬영할 때 부담도 많이 느꼈고 의도한 대로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팀원들이 멋진 편집 실력을 발휘해줘서 저희가 기획한 대로 몽환적이고 임팩트 있는 오프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꿈의 형태 팀 답변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럼 그 여름밤의 제보팀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여름밤의 제보에서 C의 대사가 C가 귀신이라는 걸 암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영화에는 C가 귀신이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 넣었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C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데요. 이것은 학산한원의 문헌설화를 사용한 것입니다. 학산한원의 이 비설화에 의하면 귀신은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영이와 소진이가 떨어져 앉은 이유는 시영이가 부적을 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을 두고 갔던 C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 또한 C가 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C가 학생증으로 테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 속에서 소진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실제 사건의 범인은 리플리 증후군이 심각하여 위조 학생증을 통해 모두를 속여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실제 사건의 범인이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 남아있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저희 영화에서도 위조 학생증이 범인과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감을 갖는 것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범인의 정체가 발각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직접 범인이 만든 위조 학생증이 파괴되면서 범인의 존재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소진이가 그 전에 기억을 잃고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한 채로 시영이에게 선배 제가 늦잠을 자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보사 사무실로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소진이는 기억을 잃었는데 그러면 시영이도 기억을 과연 잃은 것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따로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시영이도 그럼 기억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생각이 맞고 시영이는 기억을 잃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도 맞아요. 저희는 따로 정의 내리지 않았고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봐주신 많은 분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그 해석들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에 결말을 저희가 결론 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결말을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영이의 기억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보면서 엄청 궁금했던 부분인데 열린 결말이었다니 저희 관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엄청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향수팀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향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입니다. 제가 원래 사실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가 많습니다. 향수라는 책을 좀 인상 깊게 읽고 영화도 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 그 향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정도로 향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향수에 대해서는 겉모습만 따라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보르미의 결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보르미의 자신감 결핍을 보여준다면 향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은 자존감의 결핍과 동시에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면서 본인의 주관을 넣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보름이라는 인물과 태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선 보름이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담고 있지 않는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를 따라하면서도 자신도 그 사람의 개성을 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색깔을 입음으로써 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자신의 색깔을 찾지 못했지만 그 색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태영이는 이미 자신의 색을 찾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름이도 태영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태영이는 뚜렷한 색을 가진 모두가 원하는 인물상인 동시에 보름이에게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그려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태영이는 과거에 어떤 진로를 꿈꾸었는지, 어머니와 진로 갈등을 겪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태영이는 과거에 시인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들을 따라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자연히 갈등을 빚을 수밖에요. 이 과정에서 태영이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굴레에 얽매여 힘겨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영이는 시인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문학부에 진학했습니다. 태영이는 이제 방황하던 과거의 자신을 닮은 보름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그를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네, 향수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곰팡이 팀의 Q&A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토리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뽑아보았어요. 식탁 위에 남긴 식빵이 있었는데 그 식빵에 곰팡이가 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피부에 곰팡이가 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푸른 곰팡이는 숙주 내면의 고독감이 살을 뚫고 올라오는 결정체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란이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지게 된 인물이라서 돈을 버느라 의도치 않게 성장기에 숙주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숙주 또한 그 결과로 누나와 대화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삐뚤어진 오해와 불만은 쌓여왔습니다. 즉 숙주의 외로움이 응축되어 푸른 곰팡이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이라면 둘 다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고, 기생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일 텐데, 곰팡이는 숙주가 되는 물체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루진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곰팡이가 곰팡이의 숙주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라면, 숙주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일단 피면 부패하거나 숙성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숙주는 결국 누나의 관심과 애정의 형태를 이해했고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묵은 외로움이 해소되어 숙성 이후에 푸른 곰팡이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에게 무심히 초콜릿을 건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미란에게는 나름의 관심의 표현이었고, 그런 사소한 애정에 숙주와 푸른 곰팡이는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숙주가 가족의 진정한 애정을 깨닫지 못하고 유튜브 속 관심에 매몰됐었다면 마음속 고독감이 굶어서 미란의 말대로 정말 살이 썩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얀 곰팡이를 이용해서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푸른 곰팡이는 숙주와 미란의 내면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한 과정입니다. 숙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살을 뚫고 나와서 사라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란 기준으로 본다면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다가 숙성되어 살을 뚫고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푸른 곰팡이가 전염된 것은 아닙니다. 미란이 또한 마음속에 깊은 고독감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 위에 푸른 곰팡이로 발현된 것입니다. 미란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화 속에서 숙주의 상처는 미란이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미란의 상처는 어린 숙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미란에게 핀 푸른 곰팡이는 숙주가 미란이의 외로움과 상처, 짊어진 부담의 무게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란이한테 난 곰팡이가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 여름밤의 제보와 푸른 곰팡이 둘 다 열린 결말로 끝나다니 정말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푸른 곰팡이 팀을 마지막으로 4개 영화 Q&A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무님의 이번 영화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 만남 때부터 촬영, 편집, 영화제, 그리고 지금 이거 GV까지 급히 바빠야 되는 사안도 많았고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극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라온이들한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번 연도 라온에 들어와서 영화를 만든 게 한 해 동안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 활동을 하면서 라온에 들어온 게 후회되지 않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총무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학회장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학회장 김지은입니다. 아마 라온 역사상 이번 연도가 가장 오랜 기간 촬영을 한 연도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 여름에만 촬영하는 건데 11월까지 촬영하느라 그만큼 변수도 굉장히 많았고 어려운 점도 정말 수도 없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멋진 영화 만든 우리 라온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이 뭔가 직접 그 영화를 이끌어 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온라인 영화제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영화 관람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꼭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라온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부학회장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회장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운 학회장 구지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라운이들 다 같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촬영하는 내내 온갖 변수가 가득해서 정말 다들 고생하고 속 썩이고 불안한 상태로 계속 영화제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영화제 끝까지 달려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진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되게 다들 축하했다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진행하면서 제가 막 은근 얼레벌레거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 제외하고 남은 이제 19명의 라온이들이 전부 다 열심히 제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영화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팜플렛에도 적었듯이 정말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제가 또 끝났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하기도 한데 다른 분들도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GV 녹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 전에 코로나 제발 다시 괜찮아져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일 1 108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놀란 표정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과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꼭 그런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저희 영화제도 작년과 똑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제에 많이 참여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라운과 함께 해주세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학회장. 오! 네, 그러면 학회장님의 소감으로 이번 영화제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고생해주신 임원진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8회 라온 영화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202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촬영하는 데 여러 제약도 많았고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 편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라온이들이 다 같이 만날 기회가 없어 영화제 때 다 같이 모여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울 따름이네요. 많은 제약이 있었던 2021년 제8회 영화제 준비였지만 우리가 영화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모든 라온이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던 우리 라온이들 위해서 서로 박수 쳐주면서 제8회 라온 영화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GV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푸른 곰팡이 촬영을 맡은 마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영화 푸른 곰팡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그래서 개강 전에 코로나 제발 다시 괜찮아져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일 1 108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한 선배님.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오케이.